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철도노조 지도부를 금고하기 위해서 경찰 5천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그것도 일요일 아침에.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편입니다. 말하자면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파업을 대화 한 번도 없이 공권력으로 틀어 막으려는 시도는 그야말로 독자정권 말기 때의 형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선대인 님이 이런 걸 올렸더라고요. 아마 우리 모두의 생각이 아닐까 하는 마음입니다. 아니, 지금이 1987년 민주투쟁 이전의 시기도 아니고 유신 독재의 체제도 아니고 철도노조의 파업 지도부를 체포영장을 개우. 이 체포영장이라는 건요, 구속영장도 아닙니다. 단지 조사하기 위해서 경찰이 안 오니까 강제로 구인하겠다는 그런, 말하자면은 영장에 불과합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신무사 건물의 문을 깨부시고 들어가서 5,500명이나 경찰을 투입을 해서 신무사도 마비시키고 민주노총도 마비시키고 결국은 그 지도부도 금가지 못하는 이 경찰의 무능함, 그런 무능함을 지시한 그 윗선 청와대, 정말 무능정권, 불통정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사람 열받게 만듭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신? 네, 맞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시.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시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시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든 맛있는 반건시라니.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예.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갤럽의 발표였는데요. 갤럽은 좀 보수적인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보수적이라 하면 결국은 실제 여론과 관계없이 박근혜에 대해 우호 여론이 더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갤럽이 특별히 나빠서라기보다는 갤럽의 여론조사 기법이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여하튼 그 보수적인
갤럽의 조사에서마저 박근혜의 지지율은 4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지지율이라는 것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최근 지지율 하락은 간단히 볼 일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우선 정통성에 큰 하자가 있습니다. 그 하자가 있는 정통성, 즉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그 원죄, 그것이 박근혜 정권의 발목을 잡아서 지난 1년간을 이전 투구의 정쟁 속으로 스스로 몰아넣었습니다. 왜? 설명을 못하니까, 해명을 못하니까. 자기가 떳떳하다면은 왜 해명을 못합니까? 왜 설명을 못합니까? 왜 귀중한 집권 첫 해를 정통성 문제에 발목 잡혀서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발뺌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그런 데만 1년을 보냈습니까? 그런 구조적인 취약성, 게다가 재벌과 관리에 휘둘리면서 공권력에만 의존하는 무능하고 퇴행적인 정부입니다. 지지율 급락, 앞으로도 눈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오죽하면은 조선일보가 이런 사설을 썼겠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지금 국민의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바로 봐야 한다. 대통령에게는 과잉 충성하고 상대방에게는 과잉 대응하는 것을 봐온 우리 국민의 피로가 누적됐다는 점도 알아야 된다.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똑같이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걸 보면서 국민이 뭘 느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다른 것도 아닌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예. 자, 오늘의 첫 사설은요, 우리가 철도노조 파업, 과잉 진압에 묻혀서 잊고 있는 것, 바로 선거개입 특검법입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의 사설로 선거개입 특검법 관철할 민주당의 책임이 막중해졌다며 이 문제를 짚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거 그냥 넘어갔다가는 국민의 심판받습니다. 물론 특검을 위험이라는 새누리당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말입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시작해봅시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검사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국정원뿐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 정부기관의 선거 개입과 청와대, 법무부 등의 축소 은폐 및 수사 방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비록 공동 발의라는 형식으로 야당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으긴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예, 바로 다른 것도 아닌 국회의 과반을 바로 박근혜의 혼인을 자처하는 새누리당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 국회를 정상화하면서 민주당은 특검을 관철해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공동 발의 이후에 이것을 실현할 의지나 묘안을 갖고 있는지는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특검 발의는커녕 여야 간에 합의했던 국정원 개혁 특위조차 여야 간의 이견이 커서 제대로 될지 지금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야 합의 뒤 민주당 한쪽에선 특검이 안 돼도 국정원 개혁만 제대로 해놓으면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는 일의 선호가 뒤바뀐 것일 뿐 아니라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없이는 특위도 제대로 동력을 얻기 힘들다는 걸 알아야 한다. 우선 선거 정치 개입의 실상이 철저히 규명되지 않으면 국정원 사건은 개인적 일탈일 뿐이고 대북 심리전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국정원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예,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특검을 통해서 지난 대선 국정원이 도대체 무슨 선거 쿠데타를 일으켰는지 그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만이 그것을 바탕으로 국정원의 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국정원장인 남자진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마치 자기가 일이라도 잘한 것처럼 적반하장하는 저런 모양새를 국민의 힘으로 철퇴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정에서는 2200만 건은커녕 121만 건의 특검에 대한 공소유지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규명하려면 현재의 검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이버스 활동 역시 국방부가 정치에는 개입해서나 선거 개입은 아니다 라며 대놓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하는 짓을 보면은 이 정권이 과거 국정원 기소 때 어떤 압력을 가했는지 금방
모습이 드러냅니다. 아, 그때도 그랬을 겁니다. 이건 도저히 꼬리를 자를 수 없으니까 정치에는 개입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 그래서 선거법으로 기소하지 마라. 라는 것이 바로 국정원 기소 때 황교안이가 최종욱이한테 가했던 압력 아닙니까? 결국은 군사이버사령부 검찰의 자체 조사는 그렇게 결론을 맺고 말았습니다. 정치에는 개입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랍니다. 그래야 우리 박근혜 대통령 마마님의 정통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이버사에 대한 수사는 특검 형태가 아니라면 재수사가 불가능해서 현재 이 상태면요 진상이 영원히 묻힐 가능성이 큽니다. 군의 선거 개입을 뿌리 뽑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재발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사이버 쿠데타를 대충 덮고 넘어가면 악의 씨앗을 키우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절대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보훈처, 행정안전부, 통일부 등의 대선 개입 의혹과 여권 및 정부기관의 연계 의혹, 그리고 수사에 대한 외압과 은폐 축소 의혹 등 2차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사건 재판마저 빙산의 일각만 드러낸 채 끝나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특검 도입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국정원 개혁특위가 지지부진하고 사이버사 사건도 국방부가 대놓고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진상을 파헤치겠다는 절박함이 부족해 보인다. 특검 법안 공동 발의 이후에도 그런 식이면 민주당은 지지층으로부터도 외면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네, 민주당 지금 지도부 명심해야 됩니다. 요즘 하는 걸 보면요, 안철수 신당을 키워주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을 해외화시킨 뒤에 나중에 안철수 신당으로 철새처럼 날아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듭니다. 민주당이 127명의 국회의원을 거느린, 사실 새누리당에 비해서 22명 의원 의석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공중분해되고 말 겁니다. 그게 우리 국가의 미래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민주당 지도부 김한길 대표.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탄생 500주년, 창마루가 내놓은 세번역 군주론. 군주의 능력과 시민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범죄로 군주가 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충고를 담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서울대 신철이 박사가 새로 번역한 책마루의 군주론.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 책마루 출판. 네, 게시판에 다시 시장님이 올해 마지막 정자를 하셨다고 써주셨네요. 이후 4월달까지 정자가 불가하답니다. 그때까지는 백수라서 감사드립니다. 인천 계양구 효성동의 남덕수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메이드민님, 매드가 아니고 메이드네요. 메이드민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영화 비노인과 관련해서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 영화관에서 매니저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영화 비노인이 개봉을 했습니다. 카페에 올리신 글들을 보니 많이 관람하신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하시면서, 그런데요, 혹시 하며 염려된 일이 영화관에 생겼네요 하면서 토일 이틀 동안 이 영화 비노인의 티켓을 대량 구매하신 고객님들이 상영 직전 오셔서 환불을 하는 건수가 10여 차례 이상 발생했습니다. 1건당 대략 100여 장 이상씩이었습니다. 수요일 개봉한 이 영화는 저희 영화관에서 수금요일까지 매차 매진 혹은 객점률 95% 이상을 기록 중인데요. 이런 성적이면 토요일 주말은 절여차 매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상영 직전 대량으로 환불해 버리시는 고객님들,
정확하게는 성명시간 20분 전에 계셔서 토요일, 일요일 성적이 수직 하락했다고 합니다. 예. 이거 믿을 수 없는 일인데요. 이게 사실이면 업무방해로 전부 고소해야 됩니다. 한두 명이 환불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100장 이상 대량 구명해서 성명 20분 전에 환불한다면은 이건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도 주말에 병원을 봤습니다. 정말 닥치고 관람입니다. 이건 노무현 대통령을 묘사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참 잘 만든 영화입니다. 예.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요, 광고가 기사에 영향을 조금 미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미했었죠. 그래서 광고국 직원들은 편집국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밥도 사고, 그리고 야 니들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데 그렇게 우리 말 안 들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항의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은 꿋꿋이 광고의 압박에 그야말로 편집권을 스스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월이 흐른 거지? 요즘은 아예 재벌들의 친일에 홍경 언론들이 드글드글합니다. 특히 경제신문들. 오늘 한국경제사설을 보니까 이제 제목이 불법 파업에 대한 법 집행 성역은 없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눈버릴까 봐서 읽진 않았지만요, 언론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타협을 했습니까? 정말 지난 주말 일요일의 민주노총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 사옥에 대한 공권력의 침탈은 두 눈 뜨고 보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1979년 신민당사에 공권력이 난입해서 당시 당사에 농성하던 YH 무역 여성 노동자 176명을 무자비하게 강제 연행했는데요. 그때 김경숙 씨가 떨어져서 사망했습니다. 그때 강제 연행할 때도요, 동원된 경찰은 1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5,500명이 동원됐어요. 당시 신민당 의원들이 경찰에게 멱살이 잡혀 끌려가는 등 봉변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야당 의원들은 그런 수모를 당했다고 합니다. 신민당사 난입 유신정권 몰락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정부가 몰락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정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비극입니다. 부디 대통령인 박근혜 씨 이성을 찾기 바랍니다. 자, 그 당사자였던 경향신문의 사설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철도 파업, 초강 경쟁, 파국 자초하는 것이냐? 철도 파업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막다른 길로 치닫고 있다. 경찰은 어제 철도노조 간부 검거를 앞세워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노동계의 본사인 민주노총에 경찰이 진입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앞서 철도노조 간부 28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70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된 터다. 정부가 겉으로는 철도파업 조기 정상화를 외치면서도 연일 초강경 대응을 내놓는 저희가 궁금할 따름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 아예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 아닌지 묻고 싶다. 경향신문 사설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경찰은 이날 5천여 명을 동원해 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 본사 건물을 에워싼 뒤 현관유리 출입문을 깨고 민주노총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 경찰 진입을 막으려던 노동계 인사 130여 명이 연행당했다. 민주노총 본부에 경찰력이 투입된 것은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그간 숱한 노동사건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진입을 자제한 데는 어떤 형태로든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뜻도 있었다. 그 점에서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노동의식을 드러낸 아주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이 진입한 민주노총 사무실은 경향신문 본사 사옥에 있다. 아무리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손치더라도 언론사 건물에 대한 경찰력 투입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강제력보다 상호 신뢰하에 원만한 해법을 모색하는 게 순리다. 그럼에도 신문 제작이 진행 중인 일요일 오전에 기해 언론사 사옥을 파손해가며 공권력을 전격 투입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폭거다. 경향신문 사설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경연변도의 정부 대응은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최근 정홍원 총리에 이어서 어제는 관계부처 장관의 명의로 2차 남원문을 또 냈다. 노동파업을 불법으로 몰면서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반복일 뿐이었다.
철도 파업을 둘러싼 정부 부처의 움직임도 일사불란하다. 검찰과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철도도조 간부에 대해서 추가로 체포영장을 받아서 전원 검거에 나섰다.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됐어요. 얼마나 부실했으면은 그렇게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대통령인 박근혜 씨까지 나서가지고 파업 엄단하라고 했는데 그게 영장이 기각되겠습니까? 어지간한 판사라면 영장 기각 안 시킬 겁니다. 오죽했으면 영장이 기각됐겠냐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니까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체포영장이 이렇게 별게 아닙니다. 길 가는 사람 그냥 붙들어서 가서 조사받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한심한 정말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전원 검거에 나섰는데요. 회사 측은 철도 파업에 따른 운영 손실을 보상하려며 별도의 소송까지 냈습니다. 통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노조를 압박하는 겁니다. 하지만 강경 대응으로 문제가 풀릴 것으로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노조를 벼랑 끝으로 내몰 경우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파업의 불씨를 제공한 것은 노조가 아니라 정부다. 역대 정권마다 경영 합리화를 앞세워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오해와 불신이 쌓였을 턱이 없지 않은가. 이를 감안하면 결국 해법도 정부 몫이다. 무조건 정부만 믿으라고 할 게 아니라 노조가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도 팔짱만 끼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할 때다. 무엇보다 양측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대화를 시작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여야 모두 거의 정신이 나가 있어요. 박근혜의 협박에 전부 다 무릎 꿇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새누리당도 이 정권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중재에 나서서 파국으로 몰지 않도록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해야만 합니다. 민주당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야당의 목도 큽니다. 모든 이해관계의 분출이 결국은 폭력으로 치닫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가 바로 정치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리창을 깨고 체류를 뿌리면서 건물 전체를 아비규환으로 만든 것은 그야말로 언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무시한 망나니 짓입니다. 이 정권의 언론관, 적과 그리고 우리 편으로 나누어서 철저하게 분리되어가는 이 정권의 그야말로 개망나니 언론관을 이번 사태에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게시판에 보리문디님이 조합비 정장은 언제까지 실시합니까? 답변 주의소에 이렇게 여쭈셨는데요. 예, 조합비 정장은 언제 어느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언제 하셔도 됩니다. 기한 없습니다. 조합비를 정지하시면요, 딱 덩치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주식을 조금 더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 산다고 해서 누구 욕하는 사람도 없고 덜 산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국민TV는 사람들을 많이 뽑고 내년 4월 1일 방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해서 정자를 부탁드리는 그런 측면도 있지요. 그리고 혜기님은 어제 저도 변호인 봤습니다. 13살 6학년 딸아이의 교실에도 변호인을 꼭 봐야 한다는 말로 지난주부터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정지하고 갑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앙일보 사설을 보니까요. 대통령이 당당하게 기자들 앞에 서야 된다라는 사설을 썼더라고요.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서는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당당한 대통령으로 비춰진다. 들을 게 뭐냐? 국정원 사건이든 인사파동이든 생각대로 말하면 된다. 답변하지 못하면 정권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라고 중앙일보가 사설을 썼는데요. 예. 기자들 앞에 서는 자체가 당당함이라면 집권 이후에 단 한 번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박근혜, 도대체 뭐가 그렇게 꿀려가지고 기자들 앞에 서지도 못하는 겁니까? 얼마나 자기 주장이 없었으면, 오죽이나 못 냈으면 중앙일보가 이런 사설을 다 쓰겠습니까? 오늘 경향신문에서는요, 철학자 강신주 씨가 재미있는
정말 저희처럼 무식한 사람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시대착오적인 철의 여성과 함께 살아가는 서글픔이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철학자인지라 지루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양해해 하시기를. 그건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생아적 개념과 관련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사생아적 개념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질적으로 상이한 원리들이 야합해서 탄생한 개념이니 분명 자유민주주의는 사생아적 개념이다. 먼저 이 사생아를 낳은 부모를 이해하는 것이 순서겠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긍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소비의 자유를 긍정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돈을 가진 자가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다는 원리가 바로 자유주의다.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커다란 자유를 구가할 수 있다. 자유주의의 진정한 주체가 사람이라기보다는 자본일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네, 자유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철학자 강신주 씨가 설명을 했는데요. 저도 이거를 읽고 개념이 분명해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보통 보수들이 얘기할 때 그 자유주의란 소비의 자유를 긍정하는 개념, 즉 돈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자유를 구가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재벌들이나 있는 놈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이유가 바로 이 자유주의 때문이었다는 사실 알게 됐습니다. 자유주의를 상징하는 주주총회를 예로 생각해보자. 한 사람이 50만 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49만 명이 각각 한 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주주총회는 50만 주의 주식을 가진 이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 분명 과반수의 원칙은 적용되기는 하지만 그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자본이다. 민주주의에서도 과반수의 의지에 따라 적용된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체는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다. 대표자를 뽑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보여준다. 앞에서 주주총회를 좌지우지했던 그 한 사람은 선거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소액 주식을 가지고 있던 나머지 49만 명이 선거에서 결정적인 힘을 행사할 테니까 말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친 자유민주주의가 사생아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유주의는 자본을 상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까 그 50만 주와 49만 주의 비유가 정말 적절했는데요. 50만 주를 갖고 있는 단 한 사람이 자유주의에서는 모든 것을 다 과반의 이름이란 명목, 가반이라는 명목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선거에서는 오직 한 표일 뿐입니다. 50만 분의 1입니다. 사실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주식회사와 그리고 바로 이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1인 1표주의를 결합한 것이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제가 간절히 가입해달라고 호소하는 바로 미래협동조합도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왜? 자유민주주의는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사생아 같은 개념이니까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사생아적인 것이다. 자유주의라는 원리를 통해 자본의 전능성을 긍정하면서 동시에 민주주의라는 원리를 통해 인간의 전능성을 긍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관철하려면 기묘한 역설이 하나 발생한다. 자유주의를 표방하면 그 누구도 대통령 등 대표자로 선출되기 어렵다. 소수 자본가의 자유를 긍정한다고 선언한 이 후보자가 있다면 미치지 않고서야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대표자로 뽑을 수 있겠는가. 반대로 대표자가 된 다음에 민주주의를 표방한다면 그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기구는 세금으로 작동하는 조직이니 국가기구는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소수의 자본가를 편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공약이 되는 것은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공약이 된다 할 때 그 공약 앞에는 공공의 약속이라는 의미에서 공약이고 뒤에 있는 말 공약은 헛된 비어있는 약속이라는 뜻에서 공약입니다. 예,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한 자유주의로 대통령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 반대되는 복지나 경제민주의 개념을 갖고 와서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다시 마각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이 자유민주주의의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라고 철학자 강순주 씨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사람의 일이기 때문이죠.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바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그리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반대로 박근혜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오직 두 종류만 가능한 셈이다. 선거 때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대통령과 정부, 아니면 선거 때의 초심이야 아마추어와 같은 것이라며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리는 대통령과 정부, 그 둘 중 하나일 뿐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후자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모토로 제안되었던 화끈하고 실질적인 공약들을 하나둘 허공 속에 날리며 세계사적으로 실패로 귀결되었던 자유주의 정책을 또렷게 관철지키려 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의료, 교육, 철도, 금융까지 그 적용 범위도 폭넓고 그 시행도 동시다발적이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다. 당연히 자유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저항은 불가피할 것이다. 네, 선거 때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대통령.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거 때의 초심이 아마추어 같은 것이라며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리는 대통령. 이명박도 그랬습니다마는 박근혜는 그야말로 그 전형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대통령으로 결정적으로 만들었던 물론 부정성도 빼놓고 경제민주화 복지공약을 헌신짝 내팽개치다 쓰레기통으로 직행시키는 박근혜의 모습은 바로 이 말에 바로 걸맞는 그 자체입니다.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박근혜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 부담 때문인지 그래도 인간의 탈은 쓰고 있는가 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민영화라는 용어는 금기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어만 쓰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식으로 정부는 아주 강하고 집요하게 자유주의 정책을 구체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정책이란 뭡니까? 돈의 정책입니다. 자본의 정책입니다. 삼성의 정책입니다. 현대의 정책입니다. 국민을 외면하는 정책입니다. 철도 부분에서 코레일 내에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의료 부문에서 의료 자본의 원격 진료와 영리 사업을 허용하려고 하며 금융이나 교육 분야에서는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제대로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영화라는 금기어 대신 정부는 혁신, 경쟁, 소비자 선택권, 부가가치 창출 등등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소비자 선택권 놀고 있네. 부가가치 창출 놀고 있습니다. 재벌, 부자들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재벌과 부자들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그런 것이죠. 현실은. 이런 미사여구만으로도 얼마나 박근혜 정부가 자유주의 이념에 편향되어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지겹게 들어왔던 용어들이 다시 등장하는 걸 보고 아연실색하는 것은 오직 나뿐일까? 이 모든 용어들은 자본의 자유 혹은 자유주의를 위해 바쳐진 장미꽃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장미꽃의 향기에 취한 결과 우리는 1997년 이후 지금까지 15년 넘게 민주주의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묵과해왔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의 참담한 현실에 던져진 것 아닌가. 자본의 자유를 허용한 결과 우리는 이제 공동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삶의 질이 하락해버린 환경에 살게 된 것이다. 소수의 사람들이 부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밑도 끝도 없는 궁핍으로 내던져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대통령, 그걸 확고하게 실천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 아닌가. 민영화냐, 민영화가 아니냐, 이건 쟁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이미 파상 선고가 내려진 때려진 자유주의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점,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죽은 영국의 대처 총리를 따라서 철의 여성이라는 코스프레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레일 내부에 수소발 KTX라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혁신과 경쟁을 도모하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정책입니다. 외국이나 국내의 거대 의료자본의 유리한 진료방법이나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것도 모두 자유주의 정책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는 대다수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자본을 가진 사람들,
재벌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지금 정부는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주의의 전형을 계속 묵과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쟁점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부익부, 있는 놈은 더 가지고 빈익빈, 없는 놈은 더 뺏기는 그런 파닥에 이르러야 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바닥에 내려가서 이제 올라갈 힘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까? 모를 일이다라고 강신주 철학자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했을 때 그 아르헨티나의 현실이 너무나 바닥에 내려가서 이제 올라갈 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현실이었던 겁니다. 예. 노래를 들으려고 했는데 광고만 하고 마지막 칼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지난 10월 미래협정조합과 제휴를 맺었는데요. 우리라이프 상조가 회원가입금의 10%를 매달 미래협정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입니다. 예. 자, 대통령만 안녕했던 1년을 보내며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 초빙 교수가 좋은 걸 그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세타이어입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년 참 많은 일을 하셨다.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는 생각 외에는 다 번뇌라는 수행승의 마음으로 또 박정희를 다시 우리 역사의 한가운데 굳건히 자리매김시키고 자랑스러운 유신의 역사를 되살리려고 새마을운동도 부활시키고 역사 교과서도 뜯어고치고 유신시대의 공신들도 다시 불러내고 동상도 크게 세우고 반신 반인으로 신격화하는 작업도 하셨다. 참나. 모두 나라 잘 되고 국민들 잘 살라고 하는 일인데 일부 멀지각한 국민들이 불통이네, 유신독진에, 선거부정이네, 심지어는 퇴진해야 하네 하면서 망언을 해대고 있으니 나라의 최고 어르신 대통령님께 이게 무슨 못된 짓들인가. 많이 언짢으셨을 텐데도 그런 못된 국민들과 정쟁만 일삼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일절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다라고 이동걸 교수는 풍자하고 있는데요. 아마 김기춘의 시각일 겁니다. 하늘을 되돌아보면 대통령 덕에 떳떳하게 국민 구실하게 된 사람이 참 많았다. 파지 죽는 노인들은 대통령께서 지하 경제를 적극적으로 양성화해 주신 덕분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떳떳한 국민으로 성스러운 납세 의무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덕에 부자들은 세금 부담이 줄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는 매질 덕에 철도 노조원들은 새 삶을 살게 되겠지. 기초연금 대상을 확 줄여주신 덕에 많은 노인들이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자괴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고통 없이 털 뽑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두신 덕에 서민들은 세금 내는 줄도 모르고 세금을 낼 수 있게 되었다. 지방대학을 실제 유년제처럼 되도록 만들어주신 덕에 지방대학생들은 취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었고 반값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없던 것으로 해주신 덕에 자라나는 대학생들이 의타심을 버리고 자립심 강한 청년으로 클 수 있게 되었다. 4대 중증질환의 100% 의료보장 약속을 처리하신 덕에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될 테지. 또한 창조경제를 비판한 사람들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과오를 스스로 깨칠 기회도 주셨다. 이렇듯 박 대통령이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씨 덕분에 우리 민초들은 안녕한 거다. 박 대통령께서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밝히신 그 큰 복지의 포부는 그냥 아주 좋은 추억으로 간직한 채 말이다. 네, 이동걸 교수의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역설이요 풍자입니다. 정말 박근혜만 안녕했던 1년이었습니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